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어요? 오늘 또 늦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고. 일단 미국이 26일이죠. 내일 모레 되면,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이제 경매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시장 요새 좀 많이 혼동스럽죠, 여러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기사들이 계속 좀 상승 기사만 좀 많이 나오고 이래서 많이 좀 심리적으로 좀 그러실 텐데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오른 지역도 사실 있지만 또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고 또 시장 변화가 또 나타난 곳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원래 7월 23일 날 찍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제가 24일입니다.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26일 날 있는데,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패드워치라고 있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입장이 좀 난처해지죠. 동결한 바람에.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권사하고 캐피탈, PF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축은행도 이게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저축은행 괜찮다고 했는데 PF 부실이 조금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향권이 좀 들어왔어요. 이 새마을금고 사태가 좀 큰데요. 그걸 같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늘어가지고 이것도 보는 방법하고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이 시장이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부동산론의 좀 믿지 못할 통계가 시장을 자극해가지고, 물론 이제 심리도 조금 살아났다고도 할 수는 있지만, 언론의 힘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사실 언론에서 조심하라고 계속 보도가 나왔다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고, 물론 정부의 대책도 있죠. 연착륙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연착륙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상승 분위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많이 혼동스러울 텐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매물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 자체가 시장이 좀 왜곡된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별로 이사 계획이나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혼동스러울 텐데 저도 사실 한 4, 5개월 봤다가 지금 9월 달로 좀 늦췄습니다. 저 전망을 여러 가지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씩. 일단 제가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패드워치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패드워치에서 이제 체크를 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거의 움직인다. 상황이. 99.2%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금리가 그냥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볼 때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다른 화면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거든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저를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패드워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23년 11월이에요. 12월. 이게 예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컴페어 비교하는 거고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비교됐던 분위기가 나오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합니다. 이렇게. 요건 다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보시고 제일 좋은 건 뭐냐 현재 상태에서 이 현재 상태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일 모레 이제 벌어지잖아요. 26일 날. 26일 날 회의가 일어나면 99%가 지금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내년이죠. 2024년. 2024년 초를 보면 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50%는 유지, 5.5까지. 그리고 이렇게 낮추는 것, 또 더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커런트하고, 죄송합니다. 이 현재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26일 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어서, 저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거의 인상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7월 달에 동결한 바람에 다음이 이제 8월 달에 있어요. 좀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사이에 외환 시장이 어떻게 잘 반응할지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일단 주요국 정책금리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5.5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미국이. 중요한 건 이제 캐나다가 올렸습니다. 5.0으로. 캐나다와 그 호주를 금리를 많이 본다고 이창용 총재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캐나다가 5로 갔다는 얘기는 우리 금리 압박이 좀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3.5를 계속 7월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올리기가 좀 쉽지 않다.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장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 못 올렸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리 변동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신구 요새 뭐 대출금리 좀 오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코픽스 금리가. 자금이 묘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통 CD 금리나 은행채 금리 기준으로 해서 뭐 1.7을 더해가지고 대출금리를 정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뭐 1.3을 더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더해도 1%만 더해도 5.3이잖아요. 4.4까지 하면 6%. 그러니까 6%대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의 평균선이라고 보시는 분위기가 됐고 여기 이제 이창용 총재 말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최근 얘기인데 이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밝히지 그로 인해서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안심하기는 아직 일러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뒷말이 뭐였냐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금리 격차, 외환시장 불안이 이런 것들이 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럼 금리를 올렸잖아요. 다른 나라도 높고 그럼 우리도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올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이제 PF입니다. PF 현장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상황에 어떤 일을 좀 같이 볼까요? 일단 금감원장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은 총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조개혁 없이 하는 재정통화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소리가 이 얘기랑 연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말이죠.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을 주냐 이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역전세라는 리스크, PF 리스크, 그리고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어떤 이제 분양 물량도 이제 7, 8, 9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속에서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라 말씀드렸던 거고 같이 좀 시장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90곳에 협약을 했어요. 대주도 한번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협약을 해서 67곳은 만기를 연장한 거지 뭐가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만기를 그냥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은 부실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자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계속 돈을 퍼서 뭐 지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자꾸 시스템 리스크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리스크로 정의되는 것은 관리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는 얘기는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심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높은 집값에서는 조정이 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이 이제 부동산 PF 부실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직. 일단 대환대출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버티고 있고 이자가 너무 금리가 비쌉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도 중요한데요. 여기 보실까요? 사업 단계 불이익지론 비중, 고위험 비중 이렇게 써놨잖아요. 증권사하고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인데요. 제가 좀 사라져야겠네요, 여러분. 보시면 비율이 여기 높습니다. 비수도권이 높아요. 지방이. 증권사는. 그러면 이제 PF의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와중에 또 비주거용이 또 더 많아요. 이게 뭐냐면 뭐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 상가, 뭐 오피스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분양 안 되잖아요. 그럼 증권사의 일부 자기자본 비율이 좀 약한 데는 아까 그 금감원장의 얘기랑 연결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캐피탈은 어때요? 캐피탈도 보시면 41%, 35%. 그 저축은행이 여기가 이제 조금 문제인 게 자기 자본 대비 PF 비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170%예요.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 브릿지론이 또 65%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리스크 관리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 비율이 좀 안 맞아요. 다행히 이제 이쪽은 그 비수도권 물량이 좀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중후순위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증권사는 이게 선순위 채권이 별로 없고 중후순위예요. 그래서 위험하고 저축은행은 선순위가 많고 90%가 선순위고 11%가 후순위니까 90%는 채권 회수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위험을 한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이 주요 저축은행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증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부터 9월, 12월, 올해 5월까지 지금 뭐 1000억, 200억, 500억 이게 다 이 9년 만에 저축은행이 적자로 다 돌아섰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어떤 대출 행위를 대출 좀 멈췄잖아요. 그런 부분 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 비율도 높이고 또 PF 현장도 지원하고 또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시장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이게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롯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롯데도 지금 그렇게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는데 잘 처리가 되길 바라는데요. 그 부분도 하여간 리스크로 좀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시장 상황인데요. 임차권 등기가 1년 전에 대비해서 최고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볼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 등기 정보 광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죠. 국토부에서 할 일을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자, 보시면 하여튼 임차권 등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찾아가 보면.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좀 체크하시려면 요 항목에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00건 정도, 400건 정도 서울이요. 파란색이 서울입니다. 400건 정도 되던 곳이 지금 몇 건이에요? 1,400건이에요. 1,500건. 엄마 1,600건을 넘었었어요. 거의 뭐 4, 5, 20, 5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300, 200, 350건 좀 되던 게 지금 1,200건.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3배, 4배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물건들이 6개월 뒤에 경매로 나옵니다. 보통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한 분들이, 물론 이제 주인분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그 전세반환 보증 대출, 근데 그걸로 갚을 분이, 전세보증금을 내줄 분들이었으면 임차권 등기 설정할 때까지 방치를 못 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이제 역전세란의 집들인데, 임차권 등기면 이제 매물로 나와야 되는데, 호가가 높아진 바람에 잘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가격이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시장이 조만간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점점 쌓였잖아요. 이렇게 물건들이. 이분들이 올 초에 역전세난 날 때 이분들은 이제 지금쯤 이제 경매 개시가 됩니다. 이건 또 6개월 뒤에. 그럼 이 선이 보시면 급하잖아요. 급하고 지금부터 가을에 또 많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에 이것 좀 안 좋은 요소로 또 조정 요소로 분명히 작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 현황, 매물 현황인데요. 서울, 부산, 경기도 다 매물이 줄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몰라도 임대사업자 중에 단기 임대사업자분들이 4년이 만료가 되면 1년 안에 매도해야 좀 세금의 부담을 줄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매년, 몇 년 동안. 그 부분도 시장에 영향이 있고, 또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주 물량 중에서 지금 중도금 대출이 됐던 현장들이 지금 입주하는 데들은 중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데거든요. 근데 그 중도금 대출하면 이자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처분적으로 집을 팔고 들어오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일시적 2주택자로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 예상할 때는 뭐 분양가 대비 전세 가격을 좋을 때잖아요. 좋을 때니까 한 3년 정도 받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안 좋거든요. 그만큼 갭이 생기잖아요. 돈이. 그러면 돈을 빌려야 돼요. 근데 이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이제 가을 겨울에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 이제 벌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자, 노원구 이제 하락 거래가 급증했다고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우측부터 볼게요, 여러분. 강남구는 지금 강세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부동산원의 신뢰성 없는 통계가 시장을 짚혔고 거기다 정부의 대책이 또 가세했고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가 바람을 탔고 또 일부 좀 안 좋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행위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짜 거래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떤 힘이 물론 근데 거래량이 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실수요자도 가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송파구, 용산구 여기까지 다 강세예요 지금.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그렇게 강세는 아니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산구, 마포구 3월, 4월만 해도 하락이었어요. 계속. 하락거래가 좀 많았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엄청 그 밀어붙이면서 시장이 일단 전환했습니다. 상승으로. 양천구도 7월 2주차부터 강세로 전환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여러분 보시면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이런 데들은 하락거래가 훨씬 많아요. 노원구는 보세요. 갑자기 7월 들어서 이게 8일이거든요. 거의 하락입니다. 뻘겋잖아요. 이게 다 하락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보면 예전보다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 게 노원구 거래량 되게 많았거든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면서 하락 거래. 그러면 이제 시장이 노원구는 변화 조짐을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지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또 어떤 시장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역전세하고. 그 입주 물량이 집중적인데 다른 데 볼까요? 보시면 이건 이제 부산광역시하고요. 제가 이 부산광역시를 뽑은 건데요. 보시면 좀 빨갛잖아요. 여기도 그림이 빨간 게 많죠, 여러분? 하락이죠. 여러분 아시는 저 BRBRX 저랑 우리 저 기능 제보해 주신 컴퓨터 정 사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하락 거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직전 거래 대비. 중요한 건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2023년도가 다 60, 70%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지역들, 부산 같은 데는 지금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하락입니다. 다.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상승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화를 이거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시장입니다. 현재 최근 7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강동구인데요. 강동구는 여전히 물량도 많고 또 하락하는 것도 많았다가 다시 또 상승 갔다가 이렇게 계속 혼조세입니다. 그러니까 호가하고 매수자들하고 경합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락이 그 비중이 높아지진 않았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가격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왔죠. 회복이 됐죠. 이 선에서 과연 시장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잠실, 송파 일대 리센츠 이쪽들이 가격이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한 90%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쉽게 추격 매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시장의 어떤 두 번째 꼭지점에 거의 오지 않았나. 이 지역들이요. 상승 강세 있던 지역들. 다음은 이제 경기도 일기 신도시 지역인데요. 분당구하고 일산동구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빨간 게 많습니다. 노후주택 특별법은 이미 힘을 잃었고 그것의 어떤 실현 가능성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산 동구도 더 하락이 많죠, 양이. 그럼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땐 입주 물량도 많고 경기도 쪽에 그리고 또 새 주거지로 이전하는 이전 수요도 있고 또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넓거든요. 지금 분양을 받아도 되고 공공 분양을 또 기다리셔도 되고 기존 주택을 하셔도 되고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제가 볼 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정도 되기 전에 추석 기점으로 시장이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자, 그리고 이제 KB 통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국 부동산으로는 뭐 더 말씀 안 드리고 KB로 보겠습니다. KB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KB 통계를 보고 하기 때문에 KB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주택 가격을 뭐 거품을 내거나 과다하게 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저번 주 월요일이에요. 하락폭이 커졌죠, 서울이. 이거 서울입니다. 커졌습니다. 이건 기사에 안 나와요.
이 언론의 기레기 분들이 한국 부동산은 기사만 엄청 갖다 실어요. 도대체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얘기하시는 이권 카르텔이 있지 않고서야 기자분들이 왜 이걸 같이 안 쓰니? 물론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시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손바닥으로 시장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재 주택 가격은 너무 미친 집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주택 가격으로 계속 국가가 유지되다가는 제가 볼 때 가계부채에 치여서 결국은 큰일 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정이 빨리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정부가 주택 가격을 받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지금 약간 이게 이 신호가 좀 큽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이 신호가 이 선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연착륙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KB까지 올라간다면 이번 반등기에 어떤 꼭지를 가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늦어도 9월에 거의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한 90%라고 전 보고, 그 안에 어떤 시장이 되는 거 보면서 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시장 상황하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게 제일 크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너무 높고, 올리고 나면 여러분 IMF 때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을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와가지고 많이 뺏어갔잖아요. 글로벌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환율이 작년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1150원이 대한민국의 적정 환율이라고 그랬습니다. 1200원, 1300원 이거 상당히 좋은 거 아닌데요.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 분야는 조금 힘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간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더 환율이 낮잖아요. 자동차면 어딘가요?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더 세요. 엔조 때문에. 거기는 기축통화국 SDR의 인출권 바스켓에 있는 국가고 우리는 거기에 못 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 체력이 약하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정부가 계속 한은 총재가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무리인데요. 이 재정통화 정책만으로 이 시장을 억지로 버텨가지고 가는 거는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뭐 없이 구조개혁 없이요. 그게 답입니다. 그 구조개혁의 하나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한계기업, 또 좀비기업 정리, 그리고 건설사들의 좀비기업도 또 있어요.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건설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그냥 일확천금 노리고 했던 현장들이 지금 PF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나 이런 사람들 쉽게 돈 빌려주고 쉽게 이자 많이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거는 뭐 경제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조정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텐데 제가 볼 땐 뭐 조정은 필요 올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장마가 지금 왔다가 좀 요새 오늘 좀 맑았잖아요. 그 다음 주 또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장마 조심하시고 건강 또 잘 챙기시고 또 환절기 주의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면 좋은 때가 오고 기회가 오니까요. 나머지 또 사항 제가 정리되는 대로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